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법정에서 국회 사기꾼들이 벌인 사기 행각을 하나씩 들춰서 망쳐놔야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이 땅에서 사기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변론 재개! 지금까지 했던 재판은 저쪽에 일방적인 공격이었고 사기 공격이었고 지금부터 제2막을 우리가 벌이는 정의의 증거 재판입니다. 특검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털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털고 검찰에 털고 특검에서 또 털고 아무리 들어봐도 박근혜 대통령 돈 먹었다는 거 하나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잡으려고 계속하고 있는 이 특검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3월 13일로 연기가 되면 3월 11일 이 자리가 집회 장소입니다. 3월 11일은 우리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이 태극기 전투에서 우리가 지려면 역사는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고 우리는 기필코 피를 흘리더라도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병민 교수님, 저희가 주장을 한번 요약해봤는데 김평호 변호사는 이제 소추안 자체가 잘못된 거다.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특검 얘기를 했고 불복 얘기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제 지난 주말 있었던 집회 현장의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일이면 내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됐지, 다음 주 월요일이 됐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일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 탄핵 심판 선고일로 결정이 되고 혹시나 인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바로 다음 날 있는 주말 동안에 저와 같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불복을 거의 공식 선언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대한 100%의 완전성을 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9명의 완전한 재판관들이 모여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3명 추천된 이 전체 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추가적인 인원 선임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무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라고 하는데 변론 재개해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변론을 재개할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상황이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거의 유고 상황인 상태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국민 경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저기 나와 있는 가장 좀 가슴이 답답한 분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김문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친박계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현역 의원들도 나와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최종적인 헌재 선고 결정 이후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두동강 나 있는 이 내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따라서 지금 헌재가 만약에 이제 뭐 이르면 내일 최종적인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면은 그때 비로소 국회에 있는 책임 있는 여야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헌재의 최종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더 이상 국가가 혼란으로 가지 않는 뭔가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한 이틀이나 사흘 전에 통보를 하나요? 화요일 그래서 지금 내일 그래서 내일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일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13일 하수 둘 중에 하나에서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마 이제 선고 기일이. 근데 저는 이제 뭐 박근영 이사장도 나왔네요. 동생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 정도는 정말 뭐 다 이해할 수 있죠. 가족이니까 다 팔이 아니로 굽을 수도 있고 또 뭐 최순실, 최태민 일가를 그나마 좀 기억할 거 아니에요. 박근영 씨는. 그러면 언니가 어떻게 뭐 그 사람의 인의 장막에 쌓여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저것까지 뭐 비판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광장에서는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정치인이 광장에 나와서 결과에 승복하지 말자라고 선동하는 거 그거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평우 변호사도 저 수없이 말을 했지만 심판정 안에서 어떤 궤변이고 다 괜찮아. 억지를 부려도 되고 뭐 또 훌륭한 변론도 했지만 이회 광장에 나와서 오피니언 리더인 분이 이게 헌재 결정 인용으로 나오면 그거는 쓰레기니까 그냥 찢어버리고 우리는 뭐 우리 갈 길 가야 된다. 저런 선동은 정말 또 변호사로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정말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어쩌면 저런 것들이 또 다른 의미의 좀 포퓰리즘적인 이런 그 정치는 아니지만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리더들이 좀 요즘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민정삼 원장님, 저기 박근영 씨 보니까 태극기 한 손에 태극기 듣고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었는데 성조기 왜 드는 건가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 한미 동맹 강화. 그다음 왜냐하면 이제 이쪽 촛불 집회가 아무래도 뭐 자주적 외교라고 할까요? 이러면서 저 반미 성향의 어떤 극진보적인 또 극좌적인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애국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과도 이렇게 친하자 하면서 이쪽 태극기 집회에서 성조기를 많이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몇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성조기도 이 박근영 씨에게 이제 이렇게 들려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들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제가 해석을 할 적에는 촛불 집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어떤 아주 급진적인 그 반미 성향의 그런 어떤 집회들을 얘기에 그 대항해 하는 의미에서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우파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그냥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자꾸 성조기가 나오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소속구 변호사도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 했던 그 이석기 그를 갖다가 다시 그냥 석방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에 갖다가 하면서 뭐 불법성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념적인 극단성을 보여주는 그런 씁쓸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탄기국에서 새누리당 당명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창당준비위원회까지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창준위로 가면 이제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창둔이 신고필조가 되면 저거는 정당의 수준의 그 법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정당과 똑같습니다. 창준위를 만들게 되면 창준이 신고필정이 끝났으면은요, 저건 그 정당하고 똑같은 법적 대우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고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그 이해창 총재에 대해서 그 반대해서 탈당해서 미래연합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은 중앙당 창준이 그 수준이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창준이의 결성이 완전히 끝나면은 이제 창당으로 시도당 만들고 해서 나중에 정식 정당으로서의 명칭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가칭이란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가능성이 실제로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그 가능성은 이제 그 얼마나 힘을 갖느냐. 근데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라고 김민석 전 의원이 주도했던 그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했던 그 민주당이 그 이름을 갖다 먼저 선점해가지고 한 몇 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전에는 이제 그 한나라당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친박연대 같은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만들 수는 있는데 과연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TK 지역에 또 그런 분들이 새누리당을 갖다가 지지하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그런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갈 수도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죠. 저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쭉 보게 되면은 뭐 많게는 15% 20% 사이에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돌출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가 그게 한국당으로는 안 간다. 그 정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웬만한 정당보다 많은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응축해서 새누리당이 갖고 가게 되면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보다 훨씬 능가하는 정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뭐 억울하게 탄핵된 대통령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셔가고자 하는 정치적 시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정치 현장에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모드로 가게 되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로 이제 미래를 그리게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한 78% 정도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78%의 여론이 그대로 어떤 정당이 응축된 에너지가 쏟아가느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정도의 정말 잘못된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잘못된 부분들이 뭔가의 잘못을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에너지들이 있는 건데 예. 그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것들을 뭔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오산이고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에서 삼둥이라고 저희도 다 아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좀 이용을 했다고 할까요? 문자 메시지가 그렇게 갔나요? 네, 이제 그 아이들의 사진 3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나와 있고 태극기가 그 위에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건데 그 보낸 이제 발신인 명의가 춘천 김진태 국회의원 명의로 이렇게 간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12월에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뭐 촛불은 뭐 금방 꺼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정말 촛불 민심에 굉장히 분노한 경험이 있었는데 예. 지금 뭐 송일국 씨의 아이 이 삼쌍둥이는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사랑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아이들 사진을 태극기 집회에 합성을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독려하고 촉구하는 것 자체가 아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또 뭐 송일국 씨한테 직접 동의를 입장을 밝혔네요, 동의를 송일국 받거나 씨가. 이런 거를 하지 않았는데요. 송일국 예. 씨도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제보 문자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완곡하게 조금 표현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부모된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조금 화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걱정스럽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또 김진태 의원의 또 해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서는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누가 지금 보낸지도 몰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아. 지금 춘천 김진태 국회의원이라고 이름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비판을 좀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아니 또, 저게 예. 김진태 의원이 보냈다라는 건 아니죠. 저게 예, 문제 그러니까요. 이름이 예. 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발송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거는 김진태 의원의 해명에 난 보낸 적이 없다라면 그거는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초상권 침해죠. 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고요. 그다음에 예. 이름을 저렇게 도용을 해서 문자도 문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뭐 그런데 좀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이 저걸 원치는 좀 않았어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요.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윤상현 의원이 또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을 두동강 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절단 만들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친박 패권 세력들이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셔달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다가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그 비참한 최후라는 발언 때문에 호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썼다라고 이제 또 바로 반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 입장과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지금 의원직 사퇴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게 되면 바른정당 전체 의원들이 다 의원직 총사퇴를 하기 때문에 정당은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일전의 승부수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계속 기록하면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보수에선 보수대로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외면받고 중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에 너희들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니야라고 이렇게 같이 샌드위치 상태로 낀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형국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친박계 의원들,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양박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의 정당과는 완전히 단절시키는 형태로서의 모습을 보여나가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일전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주저 조심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외면받고 바른정당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이 이러다 자유한국당이랑 통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오죽하면.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예. 자유한국당과 친박 패권주의 세력과는 손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라는 의제 표명을 보이면서 예. 탄핵 선고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뭔가 중도 대통합, 빅텐트 등등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자릿수, 그것도 거의 5% 미만의 예. 그 정당 지지도를 보이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자리매김을 할 건지, 어떻게 스탠스를 할 건지, 위치를 할 건지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저 얘기는,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드러난 이후에 대통령의 수습책이 결국 보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걸 이제 괴멸이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습책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의 당신의 인신 그 상태에 대해서도 좀 더 미래에 대해서 더 어둡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예. 그건 이제 사법적인 처리 문제를 두고 한 얘기겠죠. 인신 구속이라든가 그런 거를 두고 하는데 이제 뭐 비참한 최후 뭐 이러니까 말이 너무 거세게 들려서 저게 다른 이제 좀 반감을 사는 것 같은데 뭐 큰 맥락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탄핵 심판 정국에서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 더 비난을 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그 보수당 내부에서는 지금 뭐 어차피 바른정당이나 다 내부에서는. 보수 진영이니까 정말 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저는 전무후무한 캐릭터일 거라고 봐요. 대통령의 현재 예. 대통령의 캐릭터는. 그러면은 그냥 좀 개인적인 특수성으로 두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뭐 어떤 언급은 자제하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각 당이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에 비해 김무성 의원이 너무 좀 그 인신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면에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1차적으로 두 당은 대선 전국에서는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연합이 됐든 뭐 당대당으로 연대가 됐든. 합쳐지지 않더라도 예. 연합이 되든 뭔가 양자 구도로 이 선거를 끌어가야지 그나마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예. 두 당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 그거는 저는 뭐 정말 서로 죽고 죽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전략적으로 저 얘기를 일부러 더 세게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방금 더 전에 세게?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론을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보수 후보 단일화론이라는 요체는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어쨌거나 보수 대통합에 손을 잡고 보수 대 진보 1대1의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무성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게 되면 친문 패권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바른정당이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여기에 대한 승부수가 어떻게 될지는 탄핵 선고 이후에 아마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